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아, 갈수록 여러분 힘들 세지고 있어요. 20강에서는 저를 날려버려. 알았죠 여러분들? 아, 이런 말이 있더군요. 달걀로 바위치기. 그렇죠. 달걀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할까요? 달걀이 팍 깨지겠죠. 달걀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것은 뭐 게임이 되지 않는다. 엄두도 안 낸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또 반전의 어법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부화하여 알을 깨고 나와 그 바위를 넘어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을 것이다. 완전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들? 야, 그 연약한 그 달걀은 결국 그 껍질을 깨고 나와 그 바위를 넘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드린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바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또 다른 모습으로 그 바위를 반드시 넘어설 것입니다. 오늘 역사에서도 달걀로 바위치기와 같다던 그 모습을 결국은 이겨내고 그 바위를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13강인데요. 근현대사로 들어갑니다. 12강까지가 이제 전근대였고요. 13강부터 20강까지는 이제 근현대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현대사를 배울 때 굉장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어차피 이 출발의 마지막은 식민지라는 걸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픈 스포일러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도 꿋꿋이 이 나라를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셨다는 것. 그분들의 좀 힘들지만, 좀 아프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꿈, 그분들의 아이들, 바로 여러분들한테만큼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한번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흥선대원군부터 이야기가 아마 출발돼야 되겠죠. 근현대 출발은 이 흥선대원부터 갈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당시 상황은요, 이 내외 조건으로 한번 나누어서 내외 상황으로 나누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내 19세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19세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정치면을 한번 볼게요. 정치. 이 정치면에서는요, 이 정치면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세도 정치였습니다. 세도 정치. 배웠어요, 여러분들? 세도 정치. 그 소수 가문에 의해서 모든 권력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 바로 세도 정치.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삼정의 문란, 그죠? 정치적으로는 세도 정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삼정의 문란을 배웠습니다.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정, 군정, 환곡이다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때 참으로 많은 그 이양선들, 외국배들이죠. 그 이양선들이 출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19세기, 19세기의 상황이었다. 이게 바로 19세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것.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소수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점탈되고 있고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국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정말 도탄에 빠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외부에서는 이양선이 지금 들락날락하면서 우리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 어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바로 19세기.
이런 상황을 한번 타개해 보겠다고 등장한 인물, 정말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흥선대원군은 과연 19세기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려고 했을까요? 자, 일단 먼저 이 세도 정치, 소수 가문에 의해서 권력이 좌지우지되는 어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바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왕권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 흥선대원군의 정치면의 개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제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삼정이 지금 문란하잖아요. 지금 이 삼정의 문란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해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는 거죠.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는 것. 자, 이런 개혁의 방향을 잡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양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출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찌할까 결론을 내리죠. 바로 통상수교 거부. 통상수교 거부. 네. 통상수교 거부의 방식을 채택하는 모습들. 자,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 때 진행되고 있었던 어떤 개혁의 방향들, 큰 세 가지 방향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는 것,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이 19세기에 있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어떤 모습들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흥선대원군은요, 먼저 일단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세도 가문의 권력 기구 역할을 했던 곳, 권력이 이곳에 다 집중되어 가지고 이곳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었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그렇죠. 비변사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비변사. 이 비변사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그죠? 이 비변사가 있는 한 왕권은 강화될 수 없다라고 이제 이 흥선대원군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폐지하고요. 그리고 대신 이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바로 의정부와 3군부로 그 권력을 나눕니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권력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더라. 의정부 3군부로 지금 권력을 나누고 있죠. 그 다음에 왕실의 위엄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권력을 나눴으면 그 다음에 왕실의 위엄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행한 게 뭐냐면 일단 법적인 어떤 그런 질서가 필요했죠. 항상 개혁을 할 때는 이 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만든 법전이 있습니다. 그 법전이 바로 대전회통. 네, 대전회통이라는 법전.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된 법전은 경국대전, 영조 때는 속대전, 정조 때는 대전통편,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 고종 때죠? 대전회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런 어떤 법질서뿐만 아니라요, 뭔가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행한 게 바로 경복궁의 중건입니다. 경복궁의 중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복궁 중건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죠. 그게 바로 원납전. 원납전과 이게 원래 원에서 납부하는 기부금이 돼야 되는데 억지로 막 끌어들이니까 이걸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 이렇게 이제 불러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백전. 당백전. 자, 여러분들 일당백 아시죠? 일당백. 그러니까 무려 화폐의 가치를 100배로 키운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화폐를 막 찍어낸 거죠.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렇죠. 바로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겠죠. 당백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개혁 과정 속에서 흥선대원군이 보여주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겠어요, 그죠? 그도 인간인데. 자, 이런 어떤 그 모습으로 어떤 왕실의 어떤 위엄을 보여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런 어떤 세도 가문,
어떤 그 세도 가문의 어떤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원을 또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서원을 정리하는 모습들은 이미 이전에 한번 또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왕 때? 탕평 정치를 추진했던 어느 왕 때? 그렇죠. 영조 때. 영조 때 바로 이 서원을 정리하는 모습 기억했죠? 흥선대원군 때도 역시 서원을 정리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지금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개는요. 비변살 폐지하고 경복궁을 어떤 그 세우는 어떤 이런 과정은요. 중앙 권력을 강화시키는 모습이라면 서원의 폐지는 지방 권력을 약화시켜 가지고 중앙 권력을 지방에 이식시키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어떤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 이런 데서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자, 다음은 이제 경제 면에서의 개혁이 되겠습니다. 경제 면에서의 개혁. 자, 이 경제 면에서의 개혁은요. 먼저 지금 전정, 그 다음이 군정, 그 다음이 환곡. 자,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전정.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다시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해서 세금 물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로 양전사업이라고 합니다. 양전사업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측량하는 거죠. 측량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재정 확보하는 데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군정. 자, 중요한 게 나왔어요. 이 군정이 정말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영조 때 영조의 개혁 중에 하나 경제 개혁이 뭐가 있다 그랬죠? 영조 때 경제 개혁. 정조 때는 뭐 신해 통공이 있었고요. 그죠? 영조 때는 어떤 개혁이 있었죠? 왜 조선 후기에 그 세금 제도의 개편이 있잖아. 영정법은 인조, 대동법은 광해, 그리고 균역법은 이것. 균역법. 네, 균역법 물어보는 거야. 미안해. 그럴 수 있지. 네, 균역법 물어보는 거. 그래서 몰랐구나. 네. 균역법. 영조의 균역법은 여러분들 1년에 한 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균역법은 양반들은 예외예요. 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때 열받았던 사람. 네, 그게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입니다. 네, 박문수가 아주 그냥 궁궐을 들여다 놨죠.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까? 왕한테 막 대들어요. 네. 영주에 아주 그냥 베프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어쨌건 양반은 예외예요. 양반은 예외였는데 여기 와가지고 양반도 이제 내라라고 하는 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호포법이라는 겁니다. 호포법. 네, 이제 균역법에서 호포법으로 온 거예요. 균역법이 영주 때 시행했다면 지금 이 호포법은 흥선대원군 때 시행이 된 겁니다. 이 호포법의 핵심은 뭐냐면 양반도 이제 포를 내도록 하라. 양반도 포를 내도록 하라. 양반들이 흥선대원군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하고 있겠죠. 안 봐도 훤히 보여 하고 있겠죠. 네, 기억해 두고 계세요. 그다음에 환곡. 환곡은 뭐냐면 지금 이게 뭐 의창 뭐 이런 데서 여러분들 주도하는 정부 주도의 그 빈민 구휼 제도잖아요. 춘대 추납. 봄에 이제 곡식을 빌려줬다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건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환곡의 문란이 참 심했습니다. 왜냐면 나는 환곡 받을 이유 없어요. 근데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난 받을 이유 없어요. 그래도 그냥 의무적으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리대로 뜯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거의 준조세화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환곡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사창이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사창. 이 사창이라고 하는 것은 사창제, 오늘 민간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그 개입을 막고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환곡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권 강화 3정의 문란을 시정하려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외적으로는요,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통상수교 거부 정치가 추진했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때 여러분들 흥선대원군대 시행했던 게 뭐냐면 바로 천주에 대한 박해예요. 그 박해가 뭐냐면 바로 병인 박해라는 겁니다. 요건 이제 첫 번째
예, 병인 박해라는 건데 이 병인 즉 이거는 1866년에 있었던 그 박해인데요. 이 병인 박해 즉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과정 속에서 프랑스 신부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죠.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쳐들어오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병인 양요가 됩니다. 병인 양요. 자, 이 병인 양요는 여러분들 어디서 벌어진 거냐면요. 강화도에서 벌어진 거예요. 강화도에서 벌어졌는데 이 강화도에서 벌어진 이 병인 양요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실 인물이 있습니다. 핵심적 키워드예요. 그 핵심적 키워드,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정족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양헌수라는 인물입니다. 양헌수. 네, 바로 정족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정족산성에서 양헌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후에 이제 프랑스가 후퇴를 하는데 후퇴하는 과정 속에서 이 외교장각, 네, 이 외교장각을 또 불태우는 만행을 또 이 프랑스인들이 저지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병인 박해에서 병인 양요로 이어지는 하나의 그 흐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게임이 안 돼요. 당시 우리나라 이 포 같은 경우에는요, 이 효과음이 어떠냐면 쏩니다. 퓨. 그 다음 결과는 뭐가 나와야 돼요? 꽝 이래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퓨, 쿵 이렇게 돼요. 안 터져. 우리 포는 안 터지는 거예요. 우리 포는 던져가지고 그 배에 맞춰서 배를 깨뜨리면서 그 배를 이렇게 침몰시키는 그런 기능이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프랑스 배는 나무 배가 아니에요. 예, 단단한 이 철로 이렇게 둘은 그런 배입니다. 이렇게 맞아봐야 퉁 할 것이고 중요한 건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야. 사정거리 짧아가지고. 반면에 프랑스의 포는요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빵 때려내고 펑펑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부대를 통해서 승리를 얻어냈다는 것. 자, 이것도 정말 그때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진짜 여러분들 그 영화 아바타에 보시면 딱 그 모습이에요. 그 제국주의 세력들이 정말 무기도 없고 힘없는 어떤 그들을 그 타격해 들어간 어떤 그런 모습.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아마 이런 모습들로 지금 우리가 이때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병인 박해 이렇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바로 이 1866년 병인년에 바로 두 번째 바로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있었어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 네, 이것도 역시 66년도에. 이거는 미국. 네, 이건 어디서 있었냐면 여러분들 이 대동강 평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제 외국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 굉장히 잘 대우해줘요. 우리나라 사람 착하잖아요. 그래서 뭐 필요한 것도 주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밤에 육지에 내려가지고 막 민갈 덮쳐가지고 막 이상한 짓들 많이 한 거예요.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야. 이게 또 한국 사람들이 참 착하잖아요. 근데 한번 이게 확 돌면 또 끝장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장을 봤죠. 이 배를 통째로 태웁니다. 통째로 태우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그 안에서 죽었겠죠.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머노 사건. 이 앞에 선두했던 인물이 바로 박규수라는 인물이에요. 제가 좀 이따 박규수는 설명드릴게요.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벌어지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또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신미양요라는 거예요. 신미양요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도에서
강화도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이때 활약했던 인물은 누가 있냐면요. 어제연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어제연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특히 광성보 전투. 이 광성보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신미양요가 끝나면서 이게 1871년도거든요. 이 1871년도에 신미양요가 끝나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비석을 하나 딱딱딱딱 꽂아요. 만약에 이 양이들과 화해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매국이다라는 그 비석을 다 꽂게 됩니다. 그 비석이 바로 척화비가 되겠습니다. 그 비석이 바로 척화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 1, 2, 3, 4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벌어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였냐면 바로 남연군묘 도굴 시도 사건이에요. 요건 이제 68년도 이 독일인 오페르트에 의해서 자행된 사건입니다. 남연군이 누구냐면요, 바로 흥선대원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흥선대원의 아버지 묘를 탈취해가지고 거기서 시신을 탈취해가지고 바로 당시 그 조선의 집권자라고 하는 이 흥선대원과 협상을 하겠다는 그 의도로 지금 남연군묘 도굴을 시도했던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건 진짜 이게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그 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젠틀한 어떤 그런 모습들 이면에는 바로 제국주의 어떤 폭력적인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늘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대화라는 것들이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거긴 분명히 폭력이 수반됩니다. 이건 폭력이잖아요. 어떻게 남의 아버지 무덤을 시신을 탈취해가지고 그걸 갖고 협상을 하려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제국주의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본 흥선대원군, 그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들은 짐승이다. 그들은 맞서 싸워야 되는 존재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신미양요 척화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순서를 보면요. 병인박해. 다시 한번 순서를 한번 볼까요? 병인박해가 1번. 그 다음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리고 병인양요. 그 다음이 남연군묘 도굴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미양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번호가 흘러간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 때 보였던 왕권 강화 그리고 삼정의 문란, 이걸 해결하는 모습들,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살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흥선대원군의 어떤 그 개혁 정책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할 거 아니에요. 특히 누구야? 양반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더 이 세금을 뜯어내질 않나? 우리들의 그 본거지라고 쓰는 서원을 없애지를 않나? 게다가 경복궁 중과한다면서 우리 그 묘지림 나무들 막 베어가질 않나? 얘 뭐야 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반발들을 모아서 그런 반발들을 모아서 흥선대원군을 탄핵한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누구다? 그가 바로 최익현이다. 최익현이 바로 이 흥선대원군을 탄핵하더라. 흥선대원군이 이 최익현을 때리면서 이제 고종의 친정, 고종이 이제 나이가, 왜냐면 이제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굉장히 어릴 때, 12살 때 이때 왕위에 올리거든요. 너무 어리니까 흥선대원군이 그때 섭정을 한 거예요. 흥선대원이 뒤를 이제 돌봤다는 얘기죠. 이제 그만하라. 이제 고종이 친정을 할 수 있다라고 탄핵상소를 올리게 된 거예요. 이때 흥선대원군 이제 나이가 그때 이제 20살.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그 치세는 1860년대에서 70년 초반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63년도에 해가지고 1873년까지 이제 한 10년간 그 흥선대원군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최익현이 탄핵상소를 올렸을 때 흥선대원군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뭐 사실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그냥 계속 유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뭐 최익현의 어떤 탄핵상에서 올라온 과정 속에서 이제는 아들에게 맡겨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듯해요. 흥선대원에게 순순히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물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흥선대원이 물러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고종과 민씨 세력, 고종과 민씨 세력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고종과 민씨 세력, 바로 이제 명성황후가 민씨 세력이거든요. 영민씨예요, 영민씨. 네,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뭐 어찌 본다면 이제 정권이 바뀐 거예요. 흥선대원군 정권에서 고종의 친정, 그 배후에는 민씨 세력이 있는 정권이 바뀐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그 앞에 있는 정권의 어떤 정책과는 좀 다른 정책을 보여주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정권을 유지하는 어떤 그 존재 이유니까. 그래서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 이제까지의 그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는 좀 다른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배경이 내외적으로 좀 있어요. 자, 무엇이 있냐면 먼저 내적으로는 여러분들 당시에 이 통상개화파가 상당히 성장한 과정이었어요. 통상개화파의 성장. 통상개화파가 성장했는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규수와 같은 인물. 네, 이 박규수와 같은 인물이 이 통상개화파, 이제 통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한 명인데, 그럼 여러분 질문하실 거예요. 선생님, 분명히 아까 여기 이 제너럴 셔먼호 평양에서 있었을 때 분명히 박규수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그 선두에 섰던 그 사람 아닌가요? 근데 왜 여기 통상개화파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 못했구나. 생각 못했구나. 생각했어야지. 박규수는 여러분들 이 당시 제너럴 셔먼호가 왔을 때는 당시 그 평양 관찰사였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지역의 도지사 역할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싸워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통상 개화파의 아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외적이 쳐들어왔으니까 그에 맞서 싸워야 되는 그 임무를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때 박규수 활동을 했던 것이고, 여기서는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외국과 통상해야 된다는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박규수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운요호 사건이라는 겁니다. 운요호 사건이 1875년에 벌어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도 인근에서 이 사건이 또 벌어지고 있더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일본이 배를 끌고 와가지고 포함이교 포를 뻥뻥 쏘면서 너 우리랑 통상수교 할래 안 할래?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운요 사건이더라 라고 하는, 이런 내외적인 이런 모습들 속에서 결국은 고민한 거죠. 이 고종과 민씨 정부에서는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드디어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문을 연 것, 그게 뭐다?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더라. 네,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더라. 강화도 조약이더라. 자, 이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들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냐면 이건 1876년도에 열린 건데요. 바로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동시에 불평등한 조약이에요. 이걸 왜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해안 측량권이 있어요. 해안 측량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거죠. 아니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허락도 없이 누가 만져.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지? 이런 거 지금 준 거야. 불평등한 거잖아요. 그죠? 또 하나. 영사재판권. 이게 뭐냐면 치외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 상인이 조선을 때렸어. 조선인을 때렸어. 그러면 그 일본인은 조선법에 의해서 조선에 들어왔으니까 조선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사재판권이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법에 의해서 일본인에 의해서 재판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제대로 벌 내리겠냐고요. 그죠?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서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되게 많아요. 그 이외에도 이 부속 조약으로서 여러분들 이 부속 조약으로서 예를 들면 뭐 산무 정책이라고 하는데 뭐 무관세라든지 그다음에 무제한 곡물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부속 조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간행이정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제 항구를 열어요. 부산, 그다음에 이제 원산, 인천을 열 텐데 세계 항구를 여는데 항구에 들어온 일본 상인들이 심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상행위를 하도록 정해놓는 것.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조항들이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 붙게 됩니다. 어쨌건 이건 어떤 조약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체결한 조약, 이게 바로 1876년 체결했던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조일수호 조규라고 그래요. 조일수호 조규. 일본과 체결했던 조약이다라는 것이죠. 조일수호 조규. 여기서 여러분들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하는 문장도 들어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선의 뒤에 있는 청나라와의 관계를 끊어야 일본이 조선을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떤 포석도 여기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지능적으로 준비하고 들어온 거예요, 일본이요.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거울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어디에 우리의 전통이 있습니까? 전통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전통 찾아봐봐.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헤어스타일 완전 서양식이잖아요. 옷 완전 서양식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다 서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전근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는 거야. 그 여러분들의 모습의 출발점. 언제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을까?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출발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 바다에 발을 하나 담근 거예요. 좋든 싫든 어쨌건 우리는 자본주의 바다에 발을 담갔고 그 틈을 통해서 이제 외국의 문물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잘 받아들여야 될 텐데, 잘 소화해야 될 텐데 과연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아니까 좀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저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을 뿐이에요. 그저 외국과 조약을 체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쨌건 그 작은 틈이 점점 벌어져서 결국은 식민지로 간다는 것. 그래서 조약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어떤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약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당시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이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은 강화도 조약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냥 뭐 조약을 체결한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아무 생각 없었던 그들에게 다가올 운명의 결과는 어마어마했거든요.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지금 외국과 조약을 맺고 있는데 과연 그 조약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뭐 물론 지금 우리는 이처럼 약한 상태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외국과의 조약이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과 맺는 조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자,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두 세력으로 나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해? 문을 열어야지. 문을 열어야 한다는 개화파와
문을 열었으니까 적극적으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화파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바로 위정척사파. 위정척사파로 나뉩니다. 위정척사파.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 개화파는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 위정척사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는 뭐냐면 지킬 위자예요. 호위한다, 지키는 거야. 정, 바른 것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위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리학적 질서, 성리학적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척사, 배척한다는 것이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이것은 양이, 외세를 배척하겠다라고 하는 위정척사파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안을 두고 미사일 배치, 예를 들면 미사일 배치를 두고 누구는 찬성, 누구는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나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로 지금 이렇게 나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건 주도는요, 이 개화를 했던 것은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주도권은 이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 개화파는 다시 두 세력으로 나뉘어요. 어떤 세력과 어떤 세력이냐면 온건파와 급진 개화파, 온건파와 급진 개화파로 나뉘게 됩니다. 온건파와 급진 개화파, 온건파와 급진 개화파로 나뉘게 돼요. 근데 이 온건파와 급진 개화파 바로 나뉜 건 아니었고요. 이 당시에 개화를 할 때는요, 나름대로 뜻이 맞아가지고 잘 가요. 이 온건파와 이 개화파가 추진했던 그 개혁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개혁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건파와 개화파가 추진했던 개혁의 내용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 개화 정책의 그 기구가 있습니다. 개화 정책을 이끌었던 기구. 그 기구가 뭐냐면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통리기무아문 꼭 기억해 두세요. 통리기무아문. 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갑오개혁 때 그 개혁을 주도했던 기구가 뭐냐면 군국기무처예요. 갑오개혁된 군국기무처고 개항 직후 개화정책의 산실, 개화정책을 이끌었던 곳은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다라고 하는 거 놓치지 마세요. 통리기무 따라해보세요. 통리기무아문. 통리기무아문. 오케이. 네, 이 통리기무아문에서 하는데 특히 이 통리기무아문에서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새로운 신식 군대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비변사라는 거예요. 비변사. 비변사란다. 별기군. 네. 새로운 신식 군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별기군이라고 있습니다. 비변사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죠? 네, 흥선대원군의 어떤 개혁에 의해서 의정부와 삼군부로 그 역할이 찢겨진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비변사가 있습니다. 비변사가 있는데요. 비변사 자꾸 별기군이 있습니다. 별기군. 자, 신식 군대 별기군을 설치합니다. 네. 아주 좀 별난 기계를 갖고 있는 군대 이렇게 떠올리시면 좀 이해가 쉬우시겠죠? 네, 별기군. 그리고 나서 기존의 군대, 여러분들 임진왜란 기점으로 해서 조선전기 중앙군이 뭐라 그랬죠? 5위. 5위를 임진왜란 지나면서 5군영 체제로 바꿔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5군영. 이 5군영을 이제 완전히 구식이야 5군영을. 그죠? 이거를 2영으로 바꿉니다. 5개를 2개로 줄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뭐 정리해고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에 나가서 문물들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많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도 많이 나가야 돼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물안 개구리는 대해를 알지 못한다. 나가셔야 합니다. 이때도 그래서 이제 많이 내보내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먼저 중국에 파견합니다. 영선사라고 있어요. 영선사. 이 영선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중국에 파견한 건 청나라에 파견한 건데요. 청나라 파견인데요. 여기는 무기.
무기를 배워 오시오. 나중에 이제 기기창.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기창을 세우는데 또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조사 시찰단이 있어요. 조사 시찰단. 자, 이건데 일본에 파견했는데요. 암행어사 형식으로 파견이 됩니다. 암행어사 형식으로 파견이 될 겁니다. 몰래. 네, 암행어사로 파견했는데 그 부산 가서 그 편지봉투 뜯어보라 그러죠. 뜯어봤더니 너는 일본 가서 무엇을 조사 시찰하고 해라. 뭐 이런 어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일본에 보낸 사절단 중에 수신사라고 있어요. 수신사. 여기도 이제 일본인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제 수신사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별기군, 오군영을 2영으로 축소한 이곳, 이 두 군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이 별기군을 지금 그 지휘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인 장군이에요. 일본인 장교예요. 일본인 장교가 이 별기군을 훈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나중에 문제가 돼요. 자, 이 두 개의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 좀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이 수신사로 갔던 인물이 누구냐면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가요. 정말 이 김홍집 정말 여러분들 끈질기게 나올 거예요. 끈질기게.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결국 돌에 맞아 길거리에서 죽는 그런 비극을 또 가지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그걸 알았을까? 이 당시 일본 갔을 때까지 몰랐겠지.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모르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지금, 그지? 김홍집. 자, 어쨌건 이 김홍집이요 일본에 가서 이 황준셴이라는 청나라 그 외교관, 일본에 파견되어 있는 황준셴이라는 그 청나라 외교관으로부터 받아온 책자가 하나 있어요. 그 책자가 뭐냐면 바로 황준셴의 조선 책략이라는 걸 받아와요. 황준셴의 조선 책략이라는 걸 받아와요. 이 황준셴의 조선 책략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수교하라는 거예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수교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조선 책략인데 이게 아주 막 전국을 막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든 내용이 될 겁니다. 어쨌건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이 온건파와 급진파의 어떤 그 개화파의 어떤 그 개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이제 문제 발발합니다. 어디서 문제가 발발했냐면요. 바로 이곳 오군영과 이영이라고 하는 이곳 오군영을 이영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터진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바로 1884년에 있었던 바로 임오군란이라는 겁니다. 임오군란 84년도에 있었던 사건 임오군란. 자, 이 임오군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신식군대와 이 구식군대의 차별이 너무 심했어요. 신식군대는요 옷도 쫙, 무기도 쫙, 그리고 월급도 쫙쫙쫙. 반면에 오군영 이제 이영으로 축소했죠. 정리해고 시켰죠. 게다가 월급도 잘 안 줘요. 1년치가 넘도록 주질 않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봐. 여기 여러분들 그 오군영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직업군인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5위에서 5군영 넘어오면서 훈련도관 같은 직업군인들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직업군인들이에요. 막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받아가지고 군인으로서 그거 받아가지고 그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을 거 주지 않으면 되겠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항의를 하니까 정부에서 한 달치 월급을 줘요. 쌀을 준단 말이야. 그 한 달치 그 쌀을 받아갖고 오는 그 아버지들의 모습은 얼마나 행복했겠어. 야, 얘들아 일로 와. 오늘 떡 한 번 해먹자. 딱 쌀자를 풀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안에서 쌀 속에 모래며 겨며 이런 게 같이 쏟아 나온 거야. 무슨 닭이야 우리가? 거기다 이 모래랑 결에 섞게 열이 빡 뻗은 거죠. 여러분 절대 먹을 것 갖고 사람한테 장난치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먹을 것 갖고 사람한테 배고픈 사람 장난치면요. 그 결과는 예측 불허입니다.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 짓을 한 거야 지금. 구식군인들을 해서 들고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하하, 요 배우가 좀 궁금하네. 이 구식군인에 바로 흥선대원군이 결부가 되어 있는 듯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흥선대원군을 만나러 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흥선대원이 이들을 뭔가 지시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왜냐면 흥선대원군은 지금 최익현 탄핵을 통해 가지고 지금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반전이 필요했겠죠. 그 반전에 어떤 배우로서 바로 이 구식군인들한테 불만을 이용한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구식군인들이 막 밀고 들어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방향이 두 군데예요. 한쪽은 지금 이런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그 핵심 인물 명성황후를 잡아라! 라고 하는 명성황후를 잡기 위해서 막 창덕궁으로 막 달려가고 있고 또 한 세력은 바로 이 별기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일본군들이 문제다! 라고 또 일본군을 쫓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과 명성황후는 양쪽 다 튀는 거예요. 명성황후는 충주 쪽으로 튀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은 재물포 쪽으로 튀고 인천이죠. 인천 재물포 쪽으로 튀고 다들 튀는 거예요. 지금 뭐 너무너무 세가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민씨 세력들이 위기다. SOS를 칩니다. SOS를 누구한테 치냐면 청나라한테 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 우리는 툭하면 외세를 끌고 들어와요. 여러분들 외세와 협력한다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고질적이고 상습적이 되면 그것은 나라 말아먹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SOS 외세 끌어들이기 이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자, 청나라가 결국은 들어옵니다. 청나라가 들어와서 동대문에다 포를 쫙 깔고요. 왜냐하면 이 구식군인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동대문 바깥 왕십리 지역이었거든요. 왕십리 지역 그쪽 지역이었거든요. 그쪽에 포를 떼고 그냥 다 때리는 거예요. 다 때리는 거야. 빵빵빵 때리는 거야. 쑥대밭을 만들어. 쑥대밭을 가볍게 진압을 합니다. 딱 청나라 진압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흥선대원군도 끌고 가는 거예요. 흥선대원군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내정 간섭이 오죽했겠습니까? 내정 간섭은 또 오죽했겠습니까? 이 올라오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절대 외세를 끌어들일 때 공짜는 없어요. 우리의 끈끈한 우정, 우리의 우방, 우리는 혈맹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외교 간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라면 몰라도 외국 간에 그런 거 없어요. 공짜 없습니다. 뭔가 줘야 됩니다. 청나라 진압해가지고 어떻게든 민씨정권 살려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체결했던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이 뭐냐? 청이 진압하면서 맺었던 조약이 뭐냐? 그 조약이 바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아이고 이름도 길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는 거예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조선과 청나라 상인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할 때 맺은 조약이라는 얘기예요. 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은 바로 내지 무역의 길이 열리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 한번 가면은 강화도 조약이 여러분들 부속 조약에서 간행이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이 간행이정은 뭐냐면 항구 내에서만 무역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강화도 조약 체결돼 가지고 쭉 와서 임오군란이 체결된 이전까지는 항구 내에서만 무역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면서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로 들어가서 서울로 들어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 우리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일본도 내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요. 어마어마한 길을 열어준 거예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부로 줘서는 안 되는 그 무역 쿼터길을 그냥 열어줘 버린 거예요. 쭉쭉쭉 밀려 들어오는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떠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일본 어디로 도망갔다? 인천 바다로 지금 도망간 상태이죠. 거기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조약이 뭐냐면 바로 제물포 조약이다. 제물포 조약. 이 제물포 조약에서는 또 어떤
일이냐면요. 일본이 이제 우리도 못 먹겠다. 아니 너 지금 군인들이 지금 와가지고 만약 그 일본 공사관만 공격하는데 너희들 왜 안 지켜? 여긴 치해복권 지역인데 너희들 왜 안 지켜? 너희들 못 지키지? 그럼 우리가 지킬게. 우리 군대 데려와서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군대도 들어와요. 이 재물포조약을 계기로 해서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계기. 지금 청나라 군대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죠? 재물포조약을 통해서 일본 군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지금. 지금 외국 군대가 지금 청나라 군대 들어왔고 일본 군대 들어왔다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셔야 돼요. 자주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외국과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을 활용을 해야지 그들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정말 큰 걸 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주권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늘 그걸 염두에 두면서 외국을 활용하려고 해야지 우리의 자주권마저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지해버리면 그 결과가 여러분 이것들의 반복이 결국은 식민지로 가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임오군란 이렇게 해서 1882년 임오군란은 종료가 됩니다. 외세의 진압에 의해서 임오군란은 이렇게 끝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임오군란을 통해서 이 지금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정말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켜봤던 이 개화파, 특히 급진 개화파들은요 불만이 많은 거죠. 아니 이게 뭐야 지금? 이건 아니지. 이 온건 개화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어떤 성향이냐면 이들은 청나라, 이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양무운동은 뭐냐면 구본신참이라 그래가지고 아니지 구본신참이다. 중체서용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의 몸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점진적 개혁을 이 청나라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하자라고 온건개화파예요. 반면에 이 급진개화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김옥균과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죠? 이 김옥균과 같은 이 급진개화파는 일본을 모델로 하고 있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싹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왕 바꿀 거 확 바꾸자. 이게 지금 말고 확 바꾸자. 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일본 쪽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임오군란의 결과가 지금 어떤 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청나라에 기울어 있잖아. 그죠? 이거 아니지. 이게 내정 간섭이 나고 말이야. 이거 뭐야 이거? 라고 하면서 이 급진 개화파가 들고 일어난 사건. 이 급진 개화파가 그러니까 이 민씨 세력과 온건 개화파를 친 사건. 이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다. 바로 갑신정변. 바로 임오군란 84년이라고 적었네. 82년이죠. 82년. 임오군란은 82년이에요. 1882년. 1882년입니다. 임오년이거든요. 갑신년이 바로 1884년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갑신정변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이 급진개화파들 김옥균, 박용효,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이런 인물들이 주도가 되어서 일으켰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요 20대예요. 평균 연령이 20대. 그 당시 서재필의 나이가 19살이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비슷해요. 예. 세상을 바꾸자고 일어났던 사람들. 그것도 뭐냐면 신분제 폐지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은 신분제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열어놓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나섰던 100년 전 신세대의 이야기가 바로 이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한번 쭉 보면요, 이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지금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내정 간섭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당시 이제 어떤 개화 이 보세요 지금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돈이야. 이게 그냥 되겠어? 다 돈이지? 그 돈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 청나라 쪽, 이 내정간섭하고 있는 청나라 쪽에서는 돈을 찍어내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찍어내면 예전에 여러분들 그 경복궁 중건할 때 흥선대원군 때 당백전 발행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 이 급진기아파는 그거 말고 일본에서 일본 쪽에 가까우니까 일본에서 차관을 빌려오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차관이 이제 일단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관을 빌려오자. 그래서 가요, 일본에 가요. 그런데 이 차관을 결국은 못 빌려와요. 못 빌려오면서 이 급진기아파가 갖게 되는 어떤 그 정책 위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는데 당시 이 베트남에서요, 청나라와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청나라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의 일부가 그쪽으로 베트남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옳다구나, 기회다. 이 청나라 군대가 이동했을 때 이때 그들을 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계기를 바로 우정총국. 네, 우정총국 그 축하연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축하 리셉션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축하 리셉션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이 다 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씨 세력이면 다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여기서 불을 딱 내는 거예요. 이 리셉션하고 있는 사람들이 놀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올 때마다 쫙 갑신정변이 시작된 겁니다. 이 갑신정변은 3.1천으로 시작되었지만 어쨌든 이 처음은 이렇게 피를 보면서 출발했죠. 그리고 그들을 베고 쭉 그 급진기아파가 향했던 곳이 바로 창덕궁. 그 창덕궁에서 고종과 명성황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갑신정변이 성공하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14개조 개혁안, 14개조 개혁안을 반포합니다. 자, 이 14개조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재정을 일원화한다. 재정을 일원화한다. 어디로?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한다. 여러분들 이 재정이 일원화는 무슨 의미냐면은 당시에는 왕실경비 따로, 국가경비 따로, 이게 따로따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뭘 돈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것들을 좀 없애자. 그래서 딱 하나를 합쳐가지고 호조라고 하는 공식기구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재정의 일원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대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근대화의 특징은 뭐냐면 그 나라가 근대화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특징은 뭐냐면 그 나라의 투명성을 보시면 돼요.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그 나라는 더욱더 근대화되어 있고 더욱더 선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 투명하다 보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투명한 사회로 가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 그런 걸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재정의 일원화. 그 다음에 지조법의 개혁. 이거는 이제 세금, 세금 줬잖아요. 세금을 좀 깎아주자. 뭐 이런 어떤 지조법의 개혁 이런 걸 주장하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14개조 개혁안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뭐 이 중에서 입헌 군주를 지향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왕권을 좀 이렇게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14개조 개혁안의 내용이다. 그렇지만 또 이 민씨 세력이 명성황후가 지금 보니까 이상해 느낌이. 우리의 민씨 오빠들이 왜 안 오지?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민씨 오빠들은 지금 우정총국에서 지금 탁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걸 이상하게 됐던 이 명성황후가 청나라와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어가지고 또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청나라 군대가 또 이 갑신정변을 진압하게 되죠. 창덕궁에서 청나라와 일본 간의 교전이 있는데요. 이미 이제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일본군과 이 급진기아파는 결국 쫓겨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청나라가 진압을 해요. 청이 또 진압을 하고요. 당연히 이 내정 간섭은 더욱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정 간섭은 더욱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청과 일본이 지금 창덕궁에서 교전이 있었기 때문에 청과 일본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진짜 여기서 그냥
어마어마한 전쟁 터지겠다 야 이거. 여기 완전 화약고다 화약고. 여기 한반도 화약고인데 이건 좀 아니지 라고 해서 청나라 일본이 스스로 조약을 맺어요. 어떤 조약을 체결하냐면 이 청진압 과정 속에서 어떤 조약을 체결하냐면 바로 텐진 조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텐진 조약. 이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청의 양국군이 철수하고 만약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한국이 들어올 때는 그 사실을 통보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나중에 이 텐진 조약이 나중에 동학 농민 운동을 진압할 때 청나라와 일본이 들어오는 청일 전쟁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아 정말 외세를 끌고 들어오면 이렇게 이 화근들을 다 안고도 이 다이아몬드란다. 다이너마이트를 지금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이게 지금 이거 어떡하니 이거 어떡해 이 사실을 알까? 아 정말 자 어쩌면 이 텐진 조약이 체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는요 또 어떤 조약을 체결하면 이때 일본이 이 공산이 불타거든요. 그래서 배상금 지불해라 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이게 이런 갑신정변의 원인을 찍어온 게 일본인데, 그죠? 일본이 이제 이 급진계파 도와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급진계파가 어쨌든 일으킨 거거든요.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그죠? 그랬더니 결국은 배상금을 내놓으래요. 그래서 체결한 조약이 뭐냐면 그게 바로 한성조약이라는 겁니다. 한성조약. 결국 여기서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여러분들 이모군란은 재물포조약이에요. 그리고 갑신정변은 한성조약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결국 여기에서 김옥균은 나중에 10년 뒤에 결국은 이 민주정권이 보낸 그 자객에 의해서 홍종우라는 자객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3.1천하 그 맨 마지막 날 이 홍영식은 끝까지 고종 옆에 있다가 결국 칼에 맞아 죽게 되고 나머지 세 사람도 일본으로 쫓겨가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 달걀로 바위를 친 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평등사회, 신분지 사회는 너무 당연한 현실이 되어 있잖아요. 달걀은 결국 깨어나서 바위를 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 들어가는 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대의 어떤 그 발전, 역사의 발전, 역사에 가는 수레바퀴의 그 방향이 맞다면 그때 비록 실현되지 않더라도 뒤에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그 일은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혹시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역사 발전에 부합하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역할을 다 하고 뒤에 오는 사람에게 바톤을 넘기신 겁니다. 자, 갑신정변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갑신정변을 공부했고요.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이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해지는 그런 결과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은 뭐 뻔히 보이면 알겠죠? 이 청나라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갑신정변의 모습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개화파가 보여졌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통일이마음은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쭉 가다가 결국 이 어떤 그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이모군란이 벌어졌고 그 이모군란의 어떤 그 원인으로 또 갑신정변이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고 있는 거야. 통일이마음은 이모군란, 갑신정변. 다 인과관계예요. 여러분들 근현대사 파트는요. 인과관계가 다 있어요. 흐름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전근대가 어떻게 보면 쪼각쪼각 잘라진 어떤 그 주제사별 공부라면 근현대사의 말로 그 흐름 속에서 사건들이 왜 연결되는지를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과관계 보시라고요. 김화문이 시행했던 어떤 개혁정책 과정 속에서 99인들이 화를 냈고 그들이 일으킨 사건이 이모군란이었고 이모군란의 결과 청의 어떤 내정이 강해지면서 거기에 반발로서 갑신정변이 나온다. 뭐 이런 것에 연결되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개화파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위정척사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정척사파는요. 반대하는 세력들이에요. 이런 개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인데 지금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앞에 지금 통상수교 반대를 하고 있죠. 네,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정척사파의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통상수교를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1860년대는요. 지금 70년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이 당시에 이 위정척사파들은 여러분들 뭘 반대할까요? 뭘 반대할까요? 지금 당연히 개항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개항을 반대하는 모습. 개항을 반대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이 개화파들이 나오는 이 시점이 되면 이들은 뭘 반대할까요? 지금 개화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개화를 반대하겠죠. 그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개항 반대, 개화 반대. 그러니까 통상수교 반대, 개항 반대, 개화 반대.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특히 이 개화 반대의 결정적 역할을 미쳤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건. 이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왔던 이 조선 책략 있잖아요. 이 책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책이 문제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조선 책략 가져온 이 김홍집이 나쁜 놈, 너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얘들이 이거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요, 바로 이 개화파들이 나왔던 영남 만인소라는 거예요.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는 건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생들한테는 황당했던 거예요. 조선 책략이 지금 결국 이제 이 미국과 지금 조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해요. 그러니까 이모군란 전에 이 미국과 결국은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어떤 그런 과정을 흘러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지금 이 유생들이 봤을 때 이거는 황당한 거야. 아니 미국과 수교를 미국이 어떤 나라야? 미국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예요, 원수. 이걸 지금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야. 그렇지? 지금 얘기하고 갑자기 서늘해지지, 내가 지금. 유생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 원수예요, 여러분들, 미국이?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신미양요. 제너럴 셔먼의 원수, 신미양요의 원수 아닙니까, 지금. 그죠? 어제연 광성보에 싸웠던 그 선열이 낭자했던 그 시간이 아직 잊혀지지 않았어요. 지금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어. 그런데 그 미국과, 그 원수 같은 미국과 수교를 하자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들고 일하는 거예요. 들고 일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영남 만인소 사건을 영남지에 있는 유생들 만여 명이 상소를 올린 영남 만인소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결국 이 위정척사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결국 이제 이렇게 되니까 통상수교도 반대했는데 안 되고, 개항도 반대했는데 안 되고, 개화도 반대했는데 안 되고, 안 되니까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는 결국 의병투쟁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겁니다. 이 의병투쟁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아이고 정말 흥선대원군 때 출발했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 강화도 조약으로 그리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은 한 40년 정도의 그 시간이거든요. 그 40년 정도의 시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시간 동안에 배웠는데 정말 정말 드라마틱하다.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굴곡이 있는 근현대사의 출발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 어떤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지 한번 저와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흐름이에요. 흐름을 잘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흥선대원군의 어떤 이 개혁 정책들은요, 이거 꼭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흥선대원 개혁 정책은 그러니까 이쪽 왕권 강화 측면이냐, 삼정의 문란 측면이냐 여기서 나오든지 아니면 통상수요 거부에서 나오든지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일단 왕권 강화 측면에서 보자면 제일 잘 나온 게 뭐냐면 이 경복궁 준건, 이 사진 주고 나와요. 사진 주고 경복궁 사진 주고 흥선대원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호포법. 왜냐면 양반들에도 포를 물리는 법이기 때문에 이 호포법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흥선대원군의 어떤 국내 개혁 정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 보시면 되고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서는 뭐니 해도 여러분들 이 병인양요와 그다음에 신미양요 그 원인들 있죠, 여러분들. 병인박해와 제너럴 셔먼 사건이라는 거 요거 연결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이름 제가 빨간색으로 써드렸죠. 양원수와 어제연. 양원수가 병인양요, 어제연 신미양요라는 거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정족선성이냐 광성부냐 요것까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척합을 딱 때린다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 나오고 있죠. 강화도 조약의 어떤 그 특징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개화파, 이 개화파 당시에 그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특히 이 통리기무아문이 시행했던 어떤 그 개혁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 당시 이런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영남 만인소가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을 여러분들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특히 이 미국과의 어떤 그 미국과의 수교를 주장하는 것은 거의 유생자한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자, 이모군란. 이모군란은 뭐 결과죠, 결과를 보셔야죠. 일단 이 조청상민수릉무역장정이 이모군란의 결과 조청상민수릉무역장정이 이 내지 무역의 길을 열었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정변의 어떤 그 개혁 내용도 중요하고요. 갑신정변의 결과 이 텐진조약을 체결했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동학 그 청일전쟁의 어떤 그 배경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그 40년의 역사를 한번 쭉 한번 훑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역사적 사실들 중에서 한 꼭지를 뽑아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